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나이에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2살 된 아들과 함께 더없이 평온하고 완벽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제 지난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그 끝에 마주했던 기막힌 배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이 스스로 파멸해가는 과정을 낱낱이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담담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30살에 남편 강민우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세무사였고, 저는 평범한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었죠. 처음에는 남편의 수입이 나쁘지 않아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형 세무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등장하면서 남편의 작은 세무법인은 경쟁력을 잃고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희 아들 시우가 5살 때 독립해서 차린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가 입소문을 타며 나름 매출이 괜찮았기에 저희 가정의 경제는 큰 문제 없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제가 되어 있기도 했죠. 하지만 경제적 기여도가 역전되었다고 해서 가정 내에서 제 짐이 줄어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세무법인 매출이 바닥을 치는 와중에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아이케어를 부탁해도 남일처럼 대하곤 했죠. 여보, 나 오늘 현장 다녀와서 몸살 기운이 있는데 오늘 하루만 시우 학원 픽업 좀 해주면 안 될까? 나 바쁜 거 안 보여? 애 픽업은 그냥 당신이 좀 해. 남편은 집안일과 독박 육아에 시달리는 저를 돕기는커녕 제가 고군분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저를 보고 슈퍼맘이라며 혀를 내두를 때도 남편은 그저 무심하게 퉁쳐버리는 지독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래도 저는 남편의 성격이 원래 무뚝뚝하고 살가운 구석이 없는 탓이려니 하며 제 몫이라 생각하고 묵묵히 인내해왔습니다. 저도 싸우는 걸 싫어하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좋게 넘어가려는 편이었어요. 남편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제가 다 짊어지며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옷을 갈아입으며 무심한 투로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아 참, 우리 사무실에 이번에 중간급 직원 하나 새로 뽑았어. 그래? 법인 사정도 안 좋은데 인건비 감당 괜찮겠어? 어떤 사람인데? 나이대나 경력은 좀 있고? 제가 무심코 묻자 남편은 평소와 달리 시선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경력 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면접 보고 뽑았으니 신경 쓰지 마. 그때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꽁꽁 숨기려 했던 그 직원의 정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대학 친구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허무하게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친했던 한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툭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야 강민호, 너네 회사에 이번에 윤채원 들어갔다며?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걔 옛날에 호주 교포랑 결혼해서 이민 가지 않았냐? 듣자 하니까 반년 전에 이혼하고 6살짜리 아들 하나 데리고 맨몸으로 귀국했다던데. 한국에 기반도 없고 막막했겠네. 그래도 네가 선배라고 걷어서 챙겨주는 거지? 의리 있네 자식. 남편은 대학 전공 여자 후배를 직원으로 뽑았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마치 모르는 사람을 뽑은 것 마냥 굴었던 게 어이가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어이없는 마음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새로 뽑은 직원이 아는 사람이라고 안 했잖아. 그러자 남편은 괜히 정색을 하더군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낀 거야. 사정이 딱하잖아. 이혼하고 애 데리고 맨몸으로 왔는데 학교 선배로서 그 정도 일자리 도움도 못 줘? 속 좁게 진짜 왜 이래? 내 말은 후배를 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 뽑은 것처럼 말했잖아. 내가 언제? 당신이 잘못 들었겠지. 그리고 그게 중요해?
라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는 겁니다. 좀 황당했지만 더 이상 싸우기 싫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의 쎄한 촉은 어떤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후배라는 윤채원이 입사한 이후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게 수상해졌거든요. 평소에는 대충 옷만 걸치고 다니던 사람이 그맘때부터 부쩍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왁스로 머리를 만지고 고가의 정장을 차려입으며 향수까지 뿌리고 출근을 하더군요.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설렘과 활력이 붕 떠 있었던 거죠. 더 기가 막힌 일들은 그 후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매일 퇴근이 늦어지길래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퇴근 후 동네가 반대 방향인 윤채원을 집에 데려다주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퇴근 때마다 직원을 왜 데려다주냐고 물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채원이네 동네가 좀 치안이 안 좋다 그래서 퇴근하는 길에 잠깐 데려다 주는 거야. 그게 무슨 퇴근하는 길이야. 우리 집이랑 그쪽 동네는 방향이 완전 반대인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선배로서 그 정도도 못 해주냐? 그게 뭐가 문제라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속이 좁아? 혼자 애 키우고 사는 사람인데 선배이자 대표로서 그 정도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돌아가봤자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라면서 오히려 저를 속 좁은 여자 취급하더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같은 방향이라 해도 매일 데려다 준다는 게 좀 그런데 심지어 아예 다른 방향, 들렀다 오면 30분도 넘는 거리였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지만 저는 남편과 그 채원이란 여자 사이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점차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정말 기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윤채원만 집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종종 윤채원의 6살짜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하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게 말한 건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완전 폭발했죠. 왜냐면 남편은 저희 아들인 시우 유치원에는 와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아들 유치원 이름만 알지 정확히 위치가 어딘 줄도 몰라요. 등원은 등원 버스를 타고 다니고 하원은 제가 도맡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남편에게 하원을 부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바쁘다며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애 아빠라는 사람한테 애 하원 좀 대신 해달라는데 바로 거절이라뇨. 어이가 없었지만 화내서 뭐 하나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남의 자식 하원을 시켜주려 다닌다니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남편과 저는 대판 싸우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저 몇 번 개인 사정 때문에 도와준 것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저는 남의 아들을 그렇게 챙기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쳤죠. 남편은 끝까지 그냥 후배가 불쌍하고 안 돼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우겨대더라고요. 그날 정말 크게 싸우고 그 이후로 일주일 넘게 거의 대화도 하지 않고 냉전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당연히 서운한 건데 남편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이해를 하고 싶지 않았겠죠. 저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는 그 윤채원이라는 여자가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공구 상자를 챙겨 들고 현관을 나서길래 어디 가냐고 묻자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채원이네 집 도어락 고장났대서 좀 갈아주려고.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작 좀 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하다 이제 그 여자 집안까지 기어들어가서 도어락을 갈아준다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사람 부르면 될 일을 왜 당신이 나서는데? 그게 뭐라고 또 난린데.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누가 이상한 건지. 당신 그 여자랑 도대체 뭔 사이야? 진짜 또 의심병 시작하네. 요즘 왜 그래? 정신과 나가봐. 남편은 저를 완벽한 미친 여자 취급하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편과 윤채원이 결코 일반적인 사이가 아니라는 걸 완벽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진작에 눈치는 챘는데 그냥 애써 덮어놓고 모른 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이건 완전 노골적으로 저를 기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깊이 잠든 날 몰래 그의 휴대폰 잠금을 열어보았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연다는 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았죠.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애써 모른 채 하고 지내다가 결국 저도 폭발한 거니까요.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들어간 대화방.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제 예상대로 그 두 인간들의 경악스러운 대화들이 가득했으니까요. 남편은 윤채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심지어 그녀의 아들을 위해 여러 장난감까지 수시로 선물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서 윤채원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갖다 바치는 느낌이고 윤채원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남편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 같았죠. 채원아, 오늘 산 가방 마음에 들어? 너 때문에 요즘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진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을 느껴. 고마워. 이에 대한 윤채원의 답장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진짜 다정하다. 대학교 땐 왜 몰랐을까?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오빠랑 결혼할 걸 그랬어. 우리 아들도 오빠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오빠가 사준 장난감 그거 구하기 힘든 건데 너무 고마워. 고맙긴. 나 더 해줄 수도 있어. 알잖아. 내가 예전에 너 많이 짝사랑했던 거. 네가 거절했지만 네가 내 첫사랑이었어. 무슨 첫사랑까지. 그리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난 진심이었어. 남자는 첫사랑을 절대 못 잊는데. 됐네요. 그냥 오빠랑 나랑은 이 정도 사이가 적당해. 나 오빠 와이프한테 머리채 뜯기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그냥 지금처럼 쿨하고 편하게 지내자. 하지만 오빠한텐 늘 고마워하는 거 알지? 오빠 덕분에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은 것 같아. 채원아, 네가 마음의 준비만 된다면 난 언제든 너한테 갈게. 진심이야. 대화를 읽어 내려갈수록 저는 피눈물이 쏟아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윤채원은 남편의 첫사랑이었어요. 남편은 윤채원을 많이 좋아했던 모양이었는데 윤채원이 이혼하고 한국으로 오니 옳다코나 신나서 회사에 취업도 시켜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지극정성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저랑 이혼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윤채원에게 완전 홀린 거였죠. 다만 그 대화를 보면 남편은 윤채원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윤채원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며 적당히 선을 긋고 단물만 쏙 빼먹고 있는 것 같긴 하더군요. 그걸 보는데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참함, 서러움, 배신감. 하지만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뜬 것을 조금은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한 것뿐이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제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대화 내용 전체와 선물 결제 내역,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 집 주소로 보낸 물건들의 배송 내역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의 얼굴에 증거 사진들을 프린트한 종이다발을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선배로서 사정이 딱한 후배를 도와. 자식은 나 몰라라 하면서 남의 자식 챙기고 명품 가방 사다 바치며 키다리 아저씨 노릇하니까 좋니? 첫사랑, 잊고 지냈던 설렘, 아주 연병을 떨고 있네. 얼굴이 사색이 될 줄 알았던 남편은 증거를 보고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안중에도 없다는 듯 뻔뻔하게 성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다 남의 폰을 뒤져. 너 이거 엄연한 사생활 침해고 범죄야. 알아? 사생활 침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사생활 침해면 너는 불륜이야. 나랑 우리 시우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남편은 비겁하게 대답을 회피한 채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얘기 끝내고 가야지 뭐 하는 짓이냐고 해도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사흘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그 사흘 동안 저는 홀로 앉아 차분하게 제 현실을 따져보았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아빠 노릇을 한 적이 없었고 부부로서 저를 사랑하고 배려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남편의 성격이라고 믿고 살아왔어요. 그래야 제가 덜 비참했으니까요. 그런데 윤채원에게 하는 걸 보니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충분히 잘하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참 서럽더라고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았어야 했는지. 남편 놈은 그 윤채원이란 여자가 그렇게 좋았으면 그 여자랑 잘해볼 생각을 하지. 왜 애먼 나랑 결혼을 했는지. 왜 나를 꿩 대신 닭 취급을 했는지. 억울하고 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억울하고 분한 건 둘째치고 이혼을 한다 해도 남편이 제 인생에 없다고 해도 아쉬울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워낙 무심하고 가정적이지도 않았고 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저에게는 크게 불편할 게 없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불편할 게 없고요. 오냐, 이혼해주마.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윤채원이랑 여자랑 100년 해로해라. 그런 체념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어느 정도 마음 정리를 하고 있던 차에 사흘 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 마주 앉아 참으로 기가 막힌 헛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서연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난 것 같다. 그냥 이혼하자. 사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아주 당당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제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할 참이었는데 남편은 본인이 먼저 피해자라도 된 양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죠. 진짜 끝까지 뻔뻔하네. 왜? 윤채영 그 여자랑 본격적으로 새살림이라도 차리고 싶어졌어? 제가 비꼬듯 묻자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아주 논리적인 척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똑바로 해. 너랑 이혼하는 건 우리가 안 맞아서 그런 거지 채원이 때문이 아니야. 채원이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작작 좀 해. 사람이 바보로 보여?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야 뭐야. 윤채원한테 예전에 첫사랑이라고 하고 금방이라도 이혼하고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라고? 바람 아니라니까? 나랑 채원이는 육체적인 관계를 맺은 적도 없어. 단둘이 모텔을 간 것도 아니고 잠자리를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바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유책 배우자니 뭐니 덮어씌울 생각하지 마. 우린 그냥 성격 차이로 합의혼하는 거야. 자신의 행동이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불륜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남편의 그 무식하고도 뻔뻔한 논리에 저는 차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육체적 관계가 없으면 바람이 아니야? 매일 밤 남의 집 앞에 찾아가고 남의 자식 하원시켜주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다 바치면서 너 때문에 설렌다고 카톡을 주고받은 게 불륜이 아니면 뭔데? 나는 당신이 윤채원이랑 안 잤다고 하는 것도 못 믿겠지만 설령 육체적인 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이건 바람이야. 당신이 쓴 카드네요. 당신 폰에서 찍어둔 카톡 증거들. 그거 다 법원에 내면 판사님이 참 순수한 선후배 관계네요 하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치? 남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소파에 기대어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는 이혼 못 해주지. 법정 가서 이 추잡한 수작질 증거들 전부 까발릴 거야. 나 당신하고 윤채원한테 위자료 제대로 받아야겠거든. 당신하고 윤채원한테 상간소송 걸 거야. 제 입에서 윤채원 상간소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남편의 눈빛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덜컥 겁을 먹은 듯 목소리가 다급해졌거든요. 야, 한소유,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냐? 채원이는 아무 죄도 없어.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냥 내가 불쌍해서 챙겨준 것뿐인데 왜 애먼 사람을 잡아? 윤채원이 왜 아무 죄가 없어? 유부남인 거 알면서 온갖 거 다 받아 챙기고 너 알뜰살뜰 이용해 먹더만.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랑 결혼할 걸 하면서 꼬리친 게 죄가 아니면 뭔데? 저기 소윤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다. 나한테 위자료 소송하는 거 그것까진 내가 못 말려. 근데 채원이한테는 하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난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 가서 둘 다 소장 날릴 거야. 아니면 윤채원 찾아갈까? 그게 더 나으려나? 사람이 좋게 좋게 넘어가 주니까 바보 호구로 보여?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네가 뭔데 사람을 이런 취급해?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남편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참 우스운 거래를 제안하더라고요. 잠깐만, 서윤아, 소송을 하지 마 제발.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야, 너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아? 너랑 같이 살아온 마누라의 자식 새끼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여자가 그렇게 좋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여자한테 미쳐도 어떻게 이렇게 미칠 수가 있냐고. 당신이랑 시우 위해서라도 일 크게 만드는 거 좋지 않잖아. 그냥 깔끔하게 합의 이혼해줘. 싫다니까? 저기 내가 당신한테 다 보상할게. 돈으로라도. 보상? 세무법인 망해가서 빚만 쌓여가는 주제에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 얼마 줄 수 있는데? 내 분통 터지는 심정, 억울함, 그거 다 돈으로 보상할 수 있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굳게 다물고 있던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당신 몰래 아버지가 나한테만 몰래 남겨주신 개인 통장이 하나 있어. 법인이나 우리 집 재산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 차명 계좌인데. 저는 정말이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인 저에게조차 아예 말하지 않은 거죠. 남편도 그렇고 돌아가신 아버님도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저를 뭘로 생각했는지. 그런 돈이 있었다고? 거기에 현금으로 돈이 좀 있어. 많진 않고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세상에, 아버님이 당신한테만 몰래 전했다고? 진짜 기가 막히네. 네가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며. 통장에 있는 돈 다 너한테 위자료로 넘길게. 대신 위자료 소송 없이 조용히 넘어가 주라. 그냥 협의 이혼으로. 그리고 시우 양육권도 네가 가져가. 양육비도 꼬박꼬박 줄게.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숨겨진 계좌에게까지 들으니까 정말 정이 털리더라고요. 인간적인 배신감은 이미 바닥을 뚫고 내려간 지 오래였지만 저는 이 분노를 감정적으로 소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머리를 차갑게 식히고 현실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았죠. 유책 배우자인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제가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기껏해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승소도 확실하지는 않은 게 사실 증거에서 남편 말 맞다나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 냄새는 피웠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던 거죠. 어쩌면 정말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없었을지도 모르고요. 법적으로는 육체적인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좀 불리하기도 했습니다.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제시한 금액이 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보다 더 높은 금액이기도 했고 시간을 질질 끄는 소송보다 확실한 현금을 챙기고 시우의 양육권까지 확보하는데 더 실속 있는 선택이라는 판단이 서더라고요. 나 당신 말 100% 못 믿어. 정확히 유산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증명해야 될 거야. 그리고 그건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목록으로 주는 돈이니까 재산 분할하고는 별개야. 재산 분할은 별도로 하자고. 그리고 양육비하고도 별개고. 내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얘기하고 합의서 마련할 테니까 거기에다 도장 찍어. 그럼 나도 네 소원대로 소송 없이 조용히 끝내줄게. 남편은 윤채연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휩싸여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변호사와 상담을 했고 남편이 아버님으로부터 따로 받은 돈이 1억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숨겨진 유산 전액을 제 명의로 이체받았고 별개로 재산 분할과 시우의 양육권 친권, 양육비 지급 약속까지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합의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죠. 그렇게 10년의 결혼 생활은 서류 몇 장으로 허무하고도 깔끔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혼이 성립되자마자 남편은 마치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자유를 만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과 대학 동기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자신이 본처와 자식을 버리고 윤채연과의 진짜 사랑을 찾아 이혼했다는 사실을 훈장이라도 되는 양 사방에 떠벌리고 다녔거든요. 조만간 윤채연이랑 재혼할 거니까 다들 축하해줘라라며 마치 로맨스 영화의 남자 주인공이라도 된 듯 취해 있었죠. 하지만 이들의 지독한 기만과 착각의 대가는 이혼 후 채 8개월도 되지 않아 참으로 기괴하고도 완벽한 파멸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의 친구 와이프이자 저랑도 친한 친구에게 모든 전말을 다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이혼 후 법적으로 완벽한 싱글이 된 전 남편은 그 길로 곧장 윤채연에게 달려가 정식으로 청혼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혼까지 불사하며 달려온 전 남편은 당연히 윤채연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품에 안길 것이라 단단히 착각했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윤채연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는 180도 달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왜냐면 윤채연에게 제 전 남편은 그저 호구처럼 부려먹기 좋은 돈통이자 귀국 후 척박한 한국 생활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준 수단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전 남편은 능력도 없는 데다 아내와 친자식을 버린 의리도 없는 인간, 게다가 결혼 상대로도 별다른 매력 없는 늙은 아저씨일 뿐이었겠죠. 과거에도 전 남편이 윤채연을 짝사랑해서 몇 번 들이댔나 본데 그때도 윤채연은 거절을 했다고 했죠. 그때 거절했는데 이제 와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리 만무했습니다. 전 남편은 윤채연이 이혼을 하고 핸디캡이 있으니 자기를 받아줄 거라 생각했겠지만 윤채연 입장에선 전 남편을 적당히 이용만 할 뿐 잘 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혼자 김칫국 마신 전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고 압박하며 재혼을 밀어붙이기 시작하자 가벼운 어장관리를 즐기던 윤채연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선 모양이에요. 애 때문에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자고 했나 본데 전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갖고 있는 재산 탈탈 털어서 윤채연에게 갔는데 윤채연의 반응이 생각과 다르니 전 남편도 꽤나 당황했겠죠. 결국 윤채연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남편의 세무법인 팩스로 딸랑 사직서 한 장을 던져 넣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버린 채 말이죠. 심지어 전 남편이 사색이 되어 그녀의 동네로 달려갔을 때 윤채연이 살던 오피스텔은 이미 텅 비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전 남편은 완전 실성한 사람처럼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한심한지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이 아직 모르는 윤채연의 야반도주 뒤에 숨겨진 진짜 소름 끼치는 진실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 전 남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됐죠. 야반도주하듯 자취를 감춰버린 윤채연을 찾아 전 남편 강민우는 흥신소까지 동원해 기어코 윤채연을 찾아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 앞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소란을 피웠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채연이 매몰차게 도망친 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소름 끼치는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윤채연에게는 귀국 직후부터 재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진짜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전 남편 강민우는 그저 그녀가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동안 이용해 먹을 일종의 돈통에 불과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행여라도 이 늙고 눈치 없는 전 남편의 집착 때문에 자신의 진짜 남자친구와의 재혼 계획이 틀어질까 두려웠던 윤채연은 그를 완벽하게 떼어내기 위해 아주 잔인하고도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전 남편이 눈이 뒤집혀 윤채연의 집 앞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어느 날 밤, 윤채연은 그가 그동안 집착하며 보냈던 수백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내역, 그리고 집 문을 두드리는 현장 증거를 모조리 모아 경찰에 연락해 전 남편을 스토커로 신고해버린 거죠.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조사실에 윤채연의 연락을 받은 그녀의 진짜 예비 남편이 들이닥쳤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그 남자는 전 남편에게 살벌하게 경고했다고 하죠. 당신이 강민우야?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채연이 주변을 스토커처럼 어슬렁거려? 그 남자는 가차없이 전 남편을 모욕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억울함이 치솟은 전 남편은 경찰과 그 남자 앞에서 핏대를 세우며 항변했습니다. 스토커라니 무슨 소리야? 나랑 채원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 나는 쟤 때문에 이혼까지 한 거라고. 우리가 얼마나 애틋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윤채연이 경찰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던진 한마디는 전 남편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라뇨? 이보세요 대표님. 우리가 무슨 사랑하는 사이였나요? 막말로 우리가 무슨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고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저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 싱글맘이었고 저 대표라는 사람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히고 껄떡거린 것뿐이에요. 혼자 망상에 빠져서 가정 버리고 와놓고
저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라고요. 라고 했다더군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인과응보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게 이혼을 요구할 때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이렇게 당당하게 우겼었죠. 윤채원과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으니 바람이 아니다라고요. 그가 이혼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내세웠던 그 알량하고 비겁한 변명이 이제 와서 자신을 망상에 빠진 정신병자 스토커로 전락시키는 가장 완벽한 족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체적 관계도 없었으니 연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었고 남은 것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헌신하며 부담스러운 카톡을 쏟아낸 찌질한 스토킹의 증거들 뿐이었습니다. 윤채원은 이 일을 먼저 대학 동문들과 선후배들 사이에 소문낸 모양이고 이 추악하고도 찌질한 스캔들은 순식간에 쫙 퍼져나갔죠. 제 귀에까지 들어올 정도로요. 이혼 직후 남편이 조강지쳐 버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다며 떠벌리고 다녔던 탓에 그 파급력은 더욱 컸고요. 지인들이 등을 돌리자 가뜩이나 위태롭던 그의 세무법인 평판 또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여직원 스토킹하다가 경찰서 들락거리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길 거래처는 어디 있겠나요? 기존의 고객들과 일을 맡기던 지인들마저 줄줄이 계약을 해지하며 떠나갔죠. 그렇게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던 어느 늦은 밤, 제 휴대폰 화면에 익숙하지만 역겨운 번호가 떴습니다. 전 남편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희 아들 안부 한번 묻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던 인간이 이제 와서 연락을 한 거예요. 서윤아, 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목소리는 예전에 그 오만하고 뻔뻔했던 강민우가 아니었습니다. 한껏 주눅이 들고 패배감에 찌든 찌질한 목소리였죠.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제가 차갑게 대답하자 전 남편은 코를 훌쩍이며 구질구질하게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우가 너무 보고 싶다. 시우 보러 가면 안 될까? 참으로 염치 없고 가증스럽더라고요.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어지자 이제 와서 아들을 방패막이 삼아 제 곁을 기웃거리려 하는 꼴이 헛웃음만 자아냈습니다. 저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단호하고 싸늘하게 일갈했죠. 시우는 너 보고 싶지 않대. 12살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야. 시우가 먼저 그러더라. 아빠 같은 사람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내 아들도 널 보길 끔찍하게 거부하니까 면접 교섭은 어려울 것 같아. 저의 서늘한 거절에 전 남편은 당황하여 우물쭈물거리며 어떻게든 매달리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서윤아, 제발.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사죄할게. 우리 한 번만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어? 저는 끓어오르는 경멸을 애써 억누르며 피식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다 들었어. 윤채원한테 스토커 취급받고 버려졌다며? 윤채원은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너 혼자 북치고 장구친 거라며. 누가 그래? 윤채원 그년이 그래? 진짜 그년 가만 안 둘 거야. 놀고 있네. 소문 다 났어. 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만만했던 내가 아쉬운 모양인데 진짜 사랑 끝까지 비참하게 만드네. 내가 경고하는데 나한테 자꾸 이런 식으로 전화질하면 나도 너 스토커로 경찰에 고소해버릴 수도 있어. 서윤아! 찌질하게 굴지 말고 이제 네 인생 살아.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줬으니까.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즉시 그의 번호를 영구 차단해버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전 남편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린 지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이란 존재가 없는 요즘 오히려 더 평온하고 해방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실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 가치를 몰라주고 그놈의 첫사랑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전 남편. 평생을 후회와 회한 속에서 살길 바래요. 저는 남편 없이도 이혼이라는 딱지를 달고서도 얼마든지 당당하고 눈부신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음을 제 삶으로 증명해내고 있으니까요. 저의 길고도 지독했던 그리고 이제 당찬 홀로 서기를 시작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치열하게 제 삶을 개척해온 30대 직장인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저는 유독 가족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작아지곤 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이 큰이모와 큰이모부 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모네 식구들은 저를 핍박하거나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조카로서 많이 아껴주셨고 밥 한 끼 굶기지 않고 고등학교까지 무사히 졸업시켜 주셨거든요. 저는 그 사실에 지금도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굵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깨닫게 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주셔도 저는 큰 이모네의 친자식이 아니었고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선을 지켜야 하는 객이었다는 것을요. 마음 한켠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가족에 대한 결핍과 애정 결핍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게다가 큰이모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고등학교까지 거두어 주신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저는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할 때 큰이모에게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모, 저 20살 첫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뒤로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받아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졸업할게요. 이모는 기특하다며 첫 학기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20살 이후로 완벽한 독립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거듭해야 했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과외, 카페 등 안 해본 일이 없었죠. 남들이 흔히 말하는 대학생활의 낭만, MT나 동아리 활동, 캠퍼스 커플 같은 추억은 제게 사치였습니다. 오직 알바를 하고 틈틈이 공부한 기억밖에 없는 말 그대로 알바몬의 삶이었죠.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늦게 대학을 졸업하긴 했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듯한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적응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친한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전 남자친구 이명환이었습니다. 명환이는 의료기기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눈에 띄게 매력적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한 외모에 영업을 직업으로 삼고 있어서 그런지 말주변이 무척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틈도 없이 재치 있는 농담을 던졌고 사람을 편안하게 이끄는 묘한 매력이 있었죠. 그의 품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고 애정에 목말라 있던 저는 명환이의 다정함에 순식간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죠. 명환이는 참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영업직이라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저를 살뜰히 챙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만난 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남친이 혼자 살고 있던 자취방의 전세 계약 기간이 애매하게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미연아, 어차피 우리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결혼할 거잖아. 다시 새로운 집 구해서 이사하고 복비 내고 하는 것도 다 돈 낭비인데 이참에 아예 너네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될까? 먼저 짐 합쳐서 같이 살아보자. 저 역시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에 지쳐 있기도 했고 무엇보다 명환이와 하루빨리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싶었기에 그의 동거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명환이는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예비 부부처럼 달콤한 동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등학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 10명 정도가 모여서 오랜만에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연락이었죠.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 모임 장소에 채혜나도 나와 있었습니다. 혜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으로 전학을 온 친구였는데요.
학창시절 저랑 개인적으로 단짝처럼 친했던 건 아니지만 제 무리의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려 지냈기에 친구기는 했죠. 오랜만에 나타난 해나의 모습은 제 기억 속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이나 코를 살짝 성형한 것인지 과거보다 훨씬 더 화려해진 이목구비에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브랜드 옷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와, 해나, 너 진짜 이뻐졌다. 옷이랑 가방도 다 명품이네. 너 요새 무슨 일 해? 해나는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일은 무슨, 나 그냥 취미 삼아서 동네 필라테스 샵에서 강사일 조금 하고 있어.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몸도 풀 겸 심심해서 나가는 거야.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를 한다는 그녀의 말에서 묘한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해나는 지갑에서 명함을 여러 장 꺼내어 친구들과 제게 돌렸습니다. 너희도 운동 필요하면 우리 샵으로 와. 내가 지인 할인 팍팍 해줄게. 해나는 자신의 화려한 근황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대학을 안 갔다고 했습니다. 대신 부모님이 지원해 주셔서 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고 20대 내내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좀 의아했던 건 제 기억 속의 해나는 그렇게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부잣집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나는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을 덧붙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아빠가 사업을 하시는데 나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업이 좀 많이 힘드셨거든. 집안 사정이 썩 좋진 않았지. 근데 나 20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터지면서 살림이 확 핀 거야. 아빠가 고생시켜서 미안했다면서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유학도 다녀오고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뭐. 해나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도 집값이 비싼 부자 동네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는 그저 와 좋겠다, 여유 있어 보이고 부럽다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대 내내 학비 벌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잠을 쪼개 살았는데 해나는 아빠 사업이 잘 되어 유학 가고 명품 두르며 사는구나 싶어 아주 약간의 씁쓸함도 있었지만 티를 내지는 않았죠.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해나가 제 어깨와 등을 유심히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미연아, 너 등이랑 어깨가 너무 많이 굽었다. 거북목도 좀 심하고. 그녀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내내 식당 서빙이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알바를 많이 했고 취업 후에도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야근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허리와 목, 어깨 상태가 몹시 안 좋았습니다. 거북목도 있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죠. 우리 샵 와서 나한테 교정 좀 받아. 내가 외국에서 물리치료 관련해서 공부도 엄청 깊게 했고 체형 교정 전문이거든. 네 몸은 내가 확실하게 펴줄게. 그녀가 꽤나 전문적인 용어까지 섞어가며 자신있게 말하자 저는 솔깃했습니다. 운동이 좀 필요하다 싶었는데 친구기도 하고 또 해나가 물리치료 공부까지 깊게 했다고 하니 더더욱 믿음이 갔죠. 그래? 그럼 나 이번 달 월급 타면 네 샵으로 등록하러 갈게. 잘 부탁해. 그렇게 저는 해나가 일하는 필라테스 샵에 3개월치 수강 등록을 하고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나는 강사로서 꽤 열정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었고 우리는 운동을 하며 개인적인 근황을 나누면서 고등학교 때보다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필라테스 샵에 가서 수업을 받고 나오려는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오지 않았던 데다 집도 1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기에 남자친구인 명환이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명환이는 흔쾌히 차를 몰고 샵 앞으로 왔죠. 마침 해나도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다 끝났다며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해나 역시 발을 구르고 있었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명환이에게 부탁했습니다. 명환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해나도 마침 퇴근한대. 해나네 집에 좀 데려다 주고 가자. 그래. 미연이 친구분 뒷자리에 타세요.
그렇게 저와 명환이 그리고 해나는 셋이서 같은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해나네 집은 좀 돌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친구를 위해 차를 같이 탄 거죠. 저는 조수석에 탔고 해나는 뒷자리에 탔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명환이와 해나를 서로 정식으로 소개했죠. 해나는 전혀 낯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명환이 역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처음 보는 사람과도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같은 사람이었죠. 명환 씨라고 불러도 되죠? 미혼이 남친분 엄청 훈남이시네요. 인상 너무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해나 씨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미연이 자세 좀 잘 교정해 주세요. 애가 일만 하느라 몸이 많이 상했거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미연이 척추 일자로 쫙 펴드릴 테니까. 비가 와서 차가 막히는 30분 남짓한 시간 동안 명환이와 해나는 핑퐁 게임을 하듯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해나는 명환이의 유머에 까르르 웃으며 맞장구를 쳤고 명환이 역시 해나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고급스러운 취미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티키타카를 이어나갔죠. 명환아, 운전 조심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네. 제가 중간중간 운전에 집중하라고 주의를 줄 정도로 두 사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아무런 의심이나 불쾌감이 없었습니다. 명환이는 원래 넉살이 좋고 말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해나도 워낙 부잣집 딸의 쿨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사람을 참 편하게 대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어찌 보면 좀 아니라고 순진한 생각이었죠. 해나를 오피스텔에 내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환이는 넌지시 제게 물었습니다. 네 친구 저렇게 좋은 데 살아? 집안이 엄청 빵빵한가 보네. 아버지가 하시는 사업이 잘 돼서 돈 많이 번대. 유학도 다녀오고 그냥 취미로 필라테스 강사한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빵빵해? 부럽네. 그치. 나도 좀 부럽더라고. 고등학교 땐 안 그랬는데 20살 때부터 아버지 사업이 대박났대. 그때 명환이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섞여있던 묘한 동경과 호기심을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피곤함에 눈을 감고 있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의 우연한 합승 이후 완벽할 것만 같았던 제 일상과 동거 생활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명환이가 핸드폰을 쥐고 있는 시간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밤에 함께 누워있을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화면을 보며 혼자 피식피식 웃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였습니다. 명환아,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고 전세금도 더 모았는데 슬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내년 봄쯤으로 식장 알아보러 다닐까? 요새는 1년 전부터 식장 잡아야 한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자 핸드폰을 보고 있던 명환이는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을 돌렸습니다. 뭐 벌써부터 서둘러. 우리 아직 나이도 젊은데. 내가 요새 영업 실적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결혼 준비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그냥 당분간은 지금처럼 같이 살기만 하자. 급할 거 없잖아. 예전에는 본인이 먼저 빨리 시골리고 부부가 되자고 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어 결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회피하려 드는 명환이의 모습에 저는 당황스럽고 섭섭했죠.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나? 진짜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가? 저는 애써 그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묵묵히 밥을 챙겨주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향한 명환이의 태도는 갈수록 무심하고 서늘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미련할 정도로 그에게 맞춰주려 애를 썼습니다. 평생을 혼자임으로 살아남아야 했기에 제 몸에는 절약과 아끼는 습관이 깊게 배어 있었는데요. 데이트를 할 때도 비싼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식당을 찾았고 동거를 하면서도 웬만하면 집에서 밥을 해먹으며 생활비를 아꼈습니다. 명환이는 연애 초반에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생활력이 강해서 배울 점이 많다. 진짜 현모양처감이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칭찬이 진심인 줄로만 믿고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명환이는 제가 마트에서 할인 상품을 고르거나 배달 음식 대신 집밥을 차려줄 때마다 미세하게 미간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예전의 다정함 대신 묘한 피로감과 짜증이 묻어났지만 저는 그저 일 때문에 밖에서 사람들에게 치이다 보니 명환이가 좀 예민해진 것이라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침 일찍 외출을 했죠. 원래는 오후 늦게나 저녁쯤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으나 예식이 끝나고 이어진 뒤풀이 자리가 일찍 파하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시간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관문 더하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명환이가 자고 있나 싶어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명환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통화 상대는 명환이의 친누나였습니다. 명환이와 연애를 하면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기에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 내용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명환아, 너 진짜 걔랑 결혼할 생각이야? 나 솔직히 미연이 별로야. 애가 부모도 없이 이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런가? 생긴 것만 봐도 벌써 애가 팔자가 사납고 너무 억척스러워 보여. 제 배경과 상처를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리며 조롱하는 누나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은 곧이어 들려온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명환이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누나. 처음에는 내가 생활력도 강하고 야무져서 결혼 상대로 괜찮겠다 싶었거든? 근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그 억척스러운 게 도를 좀 넘더라고. 맨날 돈 아낀다고 궁상 떨고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솔직히 말해서 좀 구질구질해. 결혼 상대로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막상 겪어보니까 너무 질려.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제가 돈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우리 두 사람의 전세 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입으로 난사입고 먹고 싶은 것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모든 생활력과 노력들이 그에게는 그저 질리고 구질구질한 궁상으로 치부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통화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못하러 그런 고아의 억척스러운 애를 만나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야, 솔직히 지난번에 네가 말했던 그 해나라는 애 있잖아. 걔가 100번 낫지. 해나, 제 친구 최혜나의 이름이 명환이 누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왔습니다. 네가 보여준 인스타 사진 보니까 애가 확실히 부잣집 딸이라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귀티가 잘잘 흐르더라. 그냥 미연이랑 정리하고 해나라는 애랑 정식으로 사겨. 나도 그럴 생각이야. 해나네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잖아. 솔직히 나도 매일 이렇게 아등바등 영업 뛰면서 살기 싫어. 장인어른 덕 좀 보고 빵빵한 처가 지원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고. 명환이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남자는 처가 덕 보는 게 최고야.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알고 보니 명환이는 비 오는 날 제 차에 해나를 태워다 준 이후 제가 해나에게 받았던 명함을 몰래 보고 해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몰래 제 친구인 해나와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았던 것이었죠. 더 이상 그 구역질 나는 대화를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꽉 쥐고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갑작스러운 등장에 침대에 누워 낄낄거리며 통화하던 명환이는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연아, 너 언제 왔어? 그는 당황해서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명환이를 보며 저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해? 부모 없는 게 내 잘못이야? 나 너랑 우리 미래에서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데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리고 해나는 또 뭐야? 내 친구한테 뒤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악을 쓰며 따져 묻자 명환이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제가 모든 통화 내용을 다 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오히려 뻔뻔하고 비겁한 태도로 돌변하더라고요. 그래. 들었으면 차라리 잘 됐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뭐? 헤어지자고? 그러자 명환이는 아주 비겁하게 자신의 부모님을 핑계 삼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가덕을 보겠다며 탐욕을 드러내던 모습은 싹 지우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 부모님이 너 고하라고 엄청 반대하셔. 이모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어쨌든 친부모 없는 거 뻔한데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어. 나도 부모님 반대 무릅쓰고 너랑 결혼까지 밀어붙일 자신 이제 없어. 그러던 차에 우연히 해나 씨랑 연락이 닿아서 몇 번 밥 먹고 얘기 좀 나눈 건 사실이야. 근데 너랑 다르게 여유도 있고 나랑 잘 맞더라고. 미안하다. 그냥 서로 더 상처받기 전에 여기서 끝내자.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의 뺨을 올려붙이고 쫓아내는 것이 맞을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제 상처를 후벼파며 핑계를 대는 그 인간에게 오만 정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그에게 매달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이모네 집에서 눈치를 보며 자라며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무조건적인 애정에 지독하게 목말라 있던 저였습니다. 저에게 명환이는 단순한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처음으로 온전히 내 것이라고 믿었던 가족이 될 사람이었거든요. 이 남자마저 잃으면 저는 세상에 또다시 완벽하게 혼자 버려진다는 극도의 공포감과 상실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명환아, 내가 잘못했어. 궁상 안 떨고 너한테 더 잘할게. 부모님 반대하시는 것도 내가 더 싹싹하게 잘해서 마음 돌릴 테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저는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채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며 매달렸습니다. 내 친구와 뒤로 연락을 했다는 배신감보다 당장 이 유일한 내 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애정 결핍이 만들어낸 비참한 굴복이었죠. 제가 너무 서럽게 울며 매달리자 명환이는 조금 당황한 듯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알았어, 미연아. 일단 진정해. 울지 말고. 내가 요새 스트레스가 많아서 누나한테 홧김에 헛소리 한 거야. 혜나 씨랑은 그냥 친구로 몇 번 연락한 게 다야. 일단 우리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어? 그는 저를 안심시켜 주려는 듯 부드럽게 달래주었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맞춰주면 그의 마음을 되돌려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바보같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채 며칠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명환이는 핑계를 대며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더니 제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을 틈타 자신의 모든 짐을 빼서 흔적도 없이 도망을 가버렸거든요. 퇴근 후 텅 빈 옷장과 사라진 그의 짐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이미 제 번호는 수신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애정 결핍으로 눈이 멀어 매달렸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은 이내 저를 기만하고 뒤통수를 친 명환이와 채은아를 향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바뀌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해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해나의 여유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왜?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뻔뻔한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최애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명환이랑 뒤에서 연락하고 있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해나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명환이가 너한테 말했나 보네. 안 그래도 너 우리 필라테스 샵 수강권 남은 거 내가 내일 네 계좌로 환불해줄게. 걱정 마.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너 내 친구라며. 어떻게 내 남자친구를 뺏어가? 네가 인간이야? 제가 악을 쓰자 해나는 오히려 저를 가르치려 들며 당당하게 대꾸했습니다. 미연아, 말은 똑바로 하자. 내가 뺏은 게 아니라 명환이가 나한테 먼저 호감 보이고 연락한 거야.
명환이가 너랑 사는 거 너무 구질구질하고 답답해서 헤어지고 싶다고 고민 상담하길래 내가 들어주다가 마음이 좀 맞은 것뿐이라고. 그녀는 마치 남의 물건을 빌려 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명환이 싹싹하고 은근히 귀여운 맛이 있더라. 그래서 나도 마음에 들어서 한번 만나볼까 해. 막말로 너희가 뭐 결혼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혼인신고를 한 마누라도 아니잖아? 그냥 동거하다가 헤어진 건데 네가 이렇게 핏대 세우며 따질 권리는 없지 않니?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고 쿨하게 끝내자. 해나의 그 오만방자한 말에 저는 기가 막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천박하고 이기적인 인성에 구역질이 났죠. 그래, 쓰레기들끼리 잘 어울리네. 근데 이건 알아야 될 거야. 너희 둘 다 천벌 받을 거야. 천벌? 그래, 알았어. 천벌 받을게. 라며 저를 조롱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도망친 명환이나 친구의 남자를 가로채고도 뻔뻔하게 구는 해나 모두 제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제가 그토록 매달렸던 남자는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저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더러운 인연들을 완벽하게 끊어내고 제 인생을 살기로 마음을 다잡았죠. 일주일 뒤 저는 필라테스 샵의 환불 문제도 처리하고 남은 짐도 챙길 겸 그 샵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쓰레기 같은 년의 얼굴에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주고 끝낼 작정이었죠. 그런데 필라테스 샵 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원장님에게 체해나를 찾자 원장님은 아주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해나요? 걔 여기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둔 게 아니라 제가 쫓아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네? 쫓아내다니요? 왜 갑자기? 그 말에 원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원님은 채나 친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르세요? 뭘요? 저 걔랑 영 끊었는데. 걔 부잣집 딸이니 뭐니 하고 다니던데. 그거 다 개뻥이었죠? 네? 친구라면서 몰랐어요? 며칠 전에 우리 샵에 아주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무슨... 며칠 전에 걔 수업 시간에 웬 인상 험악한 중년 여자분이 샵으로 들이닥치더니 대뜸 수업하고 있는 걔 머리채를 확 낚아채더라고요. 원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상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년 여자는 해나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나와 로비 바닥에 패대기 치며 온갖 쌍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원장도 놀라서 말리려다가 중년 여성이 밀쳐서 다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년 여자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대요. 2년이 내 남편 돈으로 비싼 오피스텔 얻어 살고 명품 처바르고 다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채에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샵 안에 있던 다른 회원들과 강사들은 기겁을 하며 얼어붙었다고 했어요. 그때 헐레벌떡 샵 안으로 웬 중년 남자 한 명이 뛰어들어와 그 중년 여자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원장님과 다른 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요. 채나가 회식 때 아빠라고 인사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원장님, 우리 아빠예요. 늦은 시간인데 제가 술까지 먹었다고 하니 저 데리러 오셨어요. 하길래 제가 깍듯하게 인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순간 제 머릿속에서도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이 되고 나서 아빠 사업이 대박이 났다던 해나의 자랑,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유학까지 보내줬다는 그 여유로운 말들. 근데 그 중년 여자가 눈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2년이 아빠 뻘 되는 내 남자한테 스폰 받아서 몸 굴리고 돈 뜯어내고 다녔다고요. 해나가 아빠라고 부르며 자랑했던 그 사람은 진짜 친아빠가 아니라 해나에게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고 명품과 용돈을 대주던 아빠뻘 되는 유부남 스폰서였던 것입니다. 20살 이후로 살림이 확 폈다는 것,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 여행을 다니며 놀았다는 것, 모두 그 유부남 스폰서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냈던 더러운 과거를 포장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원장님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경찰까지 와서 샵 분위기 완전 다 망쳤어요.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날로 당장 해고해버렸다니까요. 진짜 그런 애들 때문에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필라테스 강사들 이미지까지 다 망친다니까요. 아휴, 재수없어 정말. 저는 멍하니 서서 원장님의 분노 섞인 푸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격도 잠시 제 머릿속에 명환이와 명환이 누나가 신이 나서 나누던 통화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난의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신다며 나도 장인어른 덕 좀 보고 살고 싶다. 부자 사돈댁 한번 맺어보자. 누나가 밀어줄 테니까 빨리 걔 정리하고 해나한테 공들여.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저를 억척스럽고 구질구질하다며 버린 내 전 남자친구. 그가 그렇게 굽실거리며 떡고물을 기대했던 미래의 장인어른이 사실은 최애나의 늙은 유부남 스폰서였다니.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폭소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비참함으로 억눌려 있던 제 가슴이 한순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 부자 사돈 맺어서 장인어른 덕 많이 보고 살아봐라. 아주 완벽하고 환상적인 가족이네. 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처음에 명환이에게 전화해서 최애나의 실체를 다 까발리겠다고 협박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을 고쳐먹고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나서서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 두 쓰레기가 그려나갈 끔찍한 코미디가 너무나도 기대되었거든요. 저는 원장님께 환불 처리를 받고 남은 짐을 챙겨 미련 없이 샵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명환이와 해나에 대한 모든 연락과 관심을 완벽하게 끊었습니다. 저를 깎아내리고 버렸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고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즐기기 위해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남의 돈에 기대거나 허영을 부리지 않고 땀 흘려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제 삶이 얼마나 당당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던 저에게 명환이를 소개해준 지인 한 명으로부터 기막힌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미연아, 명환이 소식 들었어? 걔 이번 주 주말에 결혼하기로 했었는데 3일 전에 파토 나서 완전 개싸움 났대. 저는 진진 모르는 척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이 파토 났다고요? 왜요? 지인은 아주 신이 나서 업계에 파다하게 펴진 명환이의 처참한 몰락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명환이는 저와 헤어진 직후 해나의 화려한 허영심과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주기 위해 돈을 물쓰듯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자신도 번듯한 예비 사위로 보이기 위해 무리해서 외제차를 리스했고 해나가 요구하는 5성급 호텔 웨딩홀과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의 예물시계, 가방을 사다 바쳤다더군요. 하지만 명환이는 평범한 영업직 회사원이었을 뿐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감당할 재력이 없었죠. 결국 그는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한도 끝까지 끌어쓰고 이 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대며 그야말로 영끌을 해서 해나의 허영심을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최애나는 필라테스 샵에서 그 난리가 났음에도 여전히 그 늙은 스폰서를 몰래 만나고 있었던 모양이고 이명환에게도 비밀로 했나 보더라고요. 바보 같은 이명환은 어차피 결혼만 하면 장인어른이 사업 물려주시고 지원 팍팍 해주실 텐데 이 정도 투자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며 헛바람 제대로 들어 영업일도 똑바로 안 해서 실적도 엉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사기극은 결혼식을 불과 3일 앞두고 완벽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정확히 명환이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환이가 장인어른이라고 믿고 온갖 나부를 떨며 간쓸개를 다 빼주려고 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자기 예비 신부의 늙은 스폰서였다는 진실을 두 눈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을 3일 앞두고 식장을 취소하려 했지만 당연히 취소도 안 됐을 것입니다. 환불도 안 된다는 걸 알자 그 앞에서 두 사람은 개싸움을 벌였다고 하더군요. 명환이는 해나에게 달려가 네가 나를 속였냐, 내 돈 다 내놔라 이 더러운 년아 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해나는 지지 않고 속은 네가 등신이지. 네가 혼자 좋아서 명품 사다 바치고 대출 받아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너도 속물이다 라며 악을 썼다고 합니다. 서로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치고받고 싸운 두 사람은 결국 파혼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파혼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명환에게 남은 것은 날려버린 호텔 웨딩홀 계약금과 명품 예물 할부금, 그리고 엄청난 빚뿐이었죠. 지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는 참았던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하게 잘 어울리는 한 쌍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빈 껍데기를 채우기 위해 남의 돈에 기생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허영심 가득한 여자와 여자의 거짓된 배경에 눈이 멀어 자신의 분수도 잊은 채 빚을 내어가며 욕심을 부렸던 얄팍한 남자.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왜 헤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짓궂은 아쉬움마저 들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며 그때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만약 명환이와 해나가 눈이 맞지 않고 저와 결혼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아마 평생을 그 이기적인 남자와 제 출신을 멸시하는 신우이의 눈치를 보며 억척스럽고 불행한 며느리로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제 인생의 흠이나 컴플렉스로 여기지 않으려 합니다. 저를 정성껏 돌봐준 이모와 이모부도 계시고 또 저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제 두 발로 서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그건 부끄러울 게 아니라 자랑스러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의 찬 거짓말이나 누군가에게 기대는 요행 없이 땀 흘려 번 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쓰레기들을 알아서 치워준 그 기막힌 타이밍과 운명에 감사하며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